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는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인가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지요법부터 진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 치료법도 다양하긴 한데 개인에 따라서 중증도도 예후도 굉장히 다르고 치료 중 또는 이후에도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서도 많은 환우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OX 퀴즈로 생활 속 주의사항과 예방 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철분이나 비타민 제제 복용이 도움이 된다? 이게 아마 환우분들께서 조금 빈혈 증세가 있다고 하시면 철분 제제나 비타민 복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OX로 말씀드리자면 X나 세모 정도라고 생각을 요것은 하시면 세모인가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철분에 대해서는 X라고 할 수 있고요. 비타민 제제에 대해서는 세모라고 할 수 있는데 철분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은 적혈구 수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몸 안에 철분이 이미 과잉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빈혈약이라고 알고 있는 철분제는 유일하게 철분 결핍성 빈혈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과잉 상태에서 추가로 복용하게 되는 철분은 도리어 간이나 심장, 내분비 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철분이 부족하다는 소견이 없는 이상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보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어떤 비타민의 양보다 적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타민 제제가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어떤 비타민이 혈액 기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거나 이제 이런 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제제는 그냥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비타민을 좀 보충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철분제는 좀 함부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복용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초 혈구 수치를 올리는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우분들이 좀 음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건 X입니다. 아예 없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키가 그 다음날 10cm가 늘어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조혈 기능은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모두 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생성량이 결정이 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은 알아서 백혈구를 올려서 공격을 하게 되고 어디 출혈이 생겼다. 그러면은 혈소판을 올려서 지혈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통해서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해질 정도로 음식을 섭취를 못했다면 당연히 조혈 기능도 우리 몸의 장기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은 받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음식을 통해서 특정 세포만 올릴 수 있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특정한 음식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치료하거나 악화를 막는데 격렬한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질환이 있으시니까 좀 근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것도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질병에 걸리면 그 전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던 환자분들도 내가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육량을 많이 늘리고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근육량과 또 치료를 견디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비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가장 대표적으로 빈혈이나 이 혈소판 감소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해발 5,000m에서 근육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 안에는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것처럼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움직이는 많은 운동을 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많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빈혈 수치 또 혈소판 수치를 고려해서 운동량을 정해야 되는데 주치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게 중요하겠고 무리하게 내가 이거를 더 이겨내려고 운동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운동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예방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맞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오히려 좀 취약해서 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양반되게 생각이 나오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입니다. 오, 네. 오래간만에 오가. 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예방 백신은 단어 그대로 우리 몸에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또는 세포 면역을 얻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백혈구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질병이라서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이나 폐렴 등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사실 투여를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이 예방접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당연히 금기증이 아니고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코비드19도 마찬가지지만 호중구가 너무 많이 낮으신 분들은 좀 피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혈소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근육주사를 맞게 되면 근육 내에 혈종, 피가 쉽게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피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예방 백신을 맞는데 크게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백신을 투여할 때 이게 생백신이냐 사백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는 것과 이미 죽어있는 균이나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항원을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독감이나 폐렴은 대표적으로 이게 사백신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투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한 가지 이제 좀 걱정하는 거는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 예방 백신 자체를 맞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으로 5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는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안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때때로 좀 가벼운 여행은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인가요? 자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행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여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지를 떠올리시면 알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외부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많은 곳을 방문하게 되다 보니까 단 한 가지 걸림돌은 이제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될까 봐 여행을 좀 자제하라고 설명하시는 주치 선생님들이 이제 있으신 건데요. 여행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여행은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좀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위생 관리, 감염 관리만 잘한다면 여행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행 중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있는데요. 비행기는 그 비행기 안에 기압이 한 해발 3,000m 정도 되는 기압으로 유지를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더 훨씬 높은 상공에서 운행을 하지만 비행기 내부는 한 3,000m 정도 산 위에 계시는 거랑 비슷한데 즉 기압이 좀 낮습니다. 따라서 혈소판이 너무 낮은 환자분들은 좀 더 쉽게 출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관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압력은 일정한데 바깥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극심한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는 이제 비행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 요소를 최대한 이렇게 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일상 속의 생활 수치까지 이렇게 OX 퀴즈로 잘 알려주셨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많은 환우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환자와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